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학 서답형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역학입니다. 자, 역학과 질병관리. 너무 해야 될 얘기가 많죠. 너무 어렵죠. 너무 외워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너무 많이 어려워하시는 만큼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안 그래도 중요한 파트입니다. 안 그래도 중요하고 출제 빈도 높고 그래서 기출 열심히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염병의 시대 속에 있다라고 해도 뭐 이상할 게 없어요. 계속적으로 감염병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나타났어. 난리가 났어. 얘 좀 사라질만 하니까 또 새로운 게 나타나. 또 새로운 게 나타나. 그러면서 코비드1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태까지 왔죠. 자, 이런 시대에서 역학 중요하겠다, 안 중요하겠다. 무조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역학 잘해주셔야 돼요. 감염병과 관련된 얘기 너무너무 잘해주셔야 돼요. A급 잡고 갑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질병 발생의 역학.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역시 처음부터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질병의 자연적 진전 과정은 크게 발병 전기 그리고 발병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연사 과정을 발병 전기 그리고 발병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리벨과 클락이 이 질병의 자연사를 예방적 수준과 함께 같이 표현했어요. 질병의 자연사는 발병 전기와 발병기로 나눌 수 있어. 그럼 이 시기에 따라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접목시켜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기출된 문제예요. 자, 기출된 중요한 파트. 질병의 자연적 진전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2단계로 크게 발병 전기와 발병기로 나누지만 얘를 총 4단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라고 얘기했어요. 설명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감수성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임상 전 단계, 세 번째는 임상 단계, 네 번째는 해결 단계입니다. 자, 감수성 단계예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단계. 그럼 지금 질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질병이 발생되기 이전의 시기로 개인은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숙주와 환경은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태는 건강한 상태야.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어. 그래서 병에 걸릴 가능성도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 발병 전기예요? 발병기예요? 예? 발병 전기예요. 자, 2단계로 갈게요. 개인이 질병에 노출됐습니다. 자, 질병에 노출됐어요. 다시 말해서 감염됐습니다. 질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아직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잠복기가 따르게 돼요. 아, 질병에 걸렸어. 병원책에 지금 숙주 속으로 들어온 상태거든. 그런데 아직 발병,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 임상 전 단계예요. 그럼 얘는 발병 전기예요, 발병기예요? 아직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병 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임상 단계입니다. 질병의 증상이 나타났어요. 질병에 걸린 거 당연하고 이젠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진행, 발전이 되는 과정입니다. 얘는 당연히 발병기죠. 네 번째 단계, 해결 단계예요. 질병의 증상으로 인해서 해부학적 기능 변화를 겪은 이후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시간이 지나서 해결하는 단계예요. 자, 이걸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같이 접목시켜서 얘기할 수 있죠. 자, 1단계, 2단계는요, 발병 전기고요. 얘는
발병기입니다. 자,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4단계가 아니라 5단계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질병의 자연사를 5단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다 4단계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 기출에서 5단계로 구분하고 1차, 2차, 3차 예방을 연결시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5단계도 같이 알고 있는 게 좋겠다고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병인과 숙주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숙주의 저항력이나 환경 요인이 숙주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병인의 숙주에 대한 자극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로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다. 자, 질병이 발생하는 건 3가지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 상태, 균형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질병이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병인, 숙주, 환경, 이 3가지 요인이 상호작용을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얘네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건강, 균형이 깨져 있으면 질병. 얘네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숙주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숙주가 병인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 건강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1단계는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다. 건강의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2단계 가요. 병인의 자극이 시작되는 질병 전기입니다. 포인트 어디 주셔야 돼요? 여기 주셔야 돼요. 병인의 자극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 숙주의 면역 강화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요구되는 기간. 여기에는 상호작용을 하는데 균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숙주가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자극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2단계부터는 병인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이제 얘가 보내는 자극을 정말 자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자극이라고 느끼고 있으니 이 자극에 대해서 면역과 같은 방법으로 막아야겠어요. 아직은 막을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4단계, 질병의 자연사 4단계 중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감수성 단계에 속하는 거예요. 건강한 단계야. 얘는 자극이 커져서 숙주의 면역력이 요구되는 시기야. 감수성 단계야. 3단계, 병인의 자극에 의한 숙주의 반응이 시작돼요. 얘는 막아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그거 뚫린 거죠.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시작되는 조기의 병적 변화기입니다. 조기. 전염병의 경우 잠복기에 해당하고 비전염성 질환인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극 받아서 얘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그 반응이 확실하게 밖으로 나오지 않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4단계로 따지자면 얘는 임상 전 단계가 됩니다. 아, 뭐야. 지금 질병에 걸린 상태잖아. 질병에 걸리긴 했는데 아직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일 뿐이야. 4단계,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난 시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나요. 이제 발병한 겁니다. 완벽하게 발병했어요. 임상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가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단계에는 재활 단계예요. 해결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불구를 최소화시키고 잔여 기능을 최대한으로 재생시켜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자, 4단계, 5단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만 건강이 지금 굉장히 조화로운 상태야. 숙주의 힘이 강해 라고 얘기하는 1단계가 더 더해졌을 뿐이에요. 자, 5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기역부터 지읒까지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 2차, 3차 예방을 접목시키면 돼요. 질병의 진행 과정에 따라 1차, 2차, 3차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된다. 1차 예방은 질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의 자연사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를 위한 예방입니까? 질병에 걸리기 전이에요. 그럼 이 단계는 그 4단계 중에 어느 단계예요? 이 단계는 감수성 단계인 거죠. 자, 1차 예방은 니은과 디귿으로 구성되는데 질병 발생을 억제하는 활동으로 니은과 디귿이 있습니다. 자, 니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환경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생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보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념이 뭐예요? 바로 건강 증진이죠. 그리고 뭐예요? 보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건 교육입니다. 자, 보건 교육은요,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 건강 증진을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보건 교육이에요.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 자, 이제 디귿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귿은 예방 접종, 환경 개선, 영양 섭취, 안전 관리 등 특수 대책을 강구해서 건강을 저해하는 인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얘가 좀 적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좀 소극적인 개념이죠. 질병을 좀 예방한다는 느낌, 방어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린 이걸 건강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은 그리고 건강보호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건강보호 모두 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을 억제하는 1차 예방이에요. 얘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 얘가 조금 더 소극적인 개념. 2차 예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예방은 뭐예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 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질병에 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자,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 어느 단계를 위한 예방이에요? 질병에 걸려 있는 단계인 어느 단계? 임상 전 단계, 임상 단계. 임상 전 단계, 임상 단계 둘 다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 임상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금 증상이 없을 뿐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 자, 이때 2차 예방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 2차 예방에 미음과 비읍이 이루어지는데 질병을 미음하기 위해서 집단 검진한답니다. 미음하기 위해서 집단 검진한대요. 자, 뭘 하기 위해서 집단 검진하는 거예요?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검진. 요거 집단 검진, 조기 진단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비읍이 이루어진다. 비읍은 질병의 진전을 막을 수 있고 관련된 불구를 예방함으로써 장애 및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임상의학적 접근 방법이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 조기 치료하겠다는 얘기. 3차 예방은요.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 3차 예방은 우리가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시키고 복구시키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를 위한 예방이에요?
해결 단계를 위한 예방이에요. 이때 뭐 하면 좋겠어? 이응과 지읒을 할 거야. 이응은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불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재활이라고 하죠. 지금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 회복시키고 불구 최소화시키고. 자, 지읒은 재취업 훈련, 청소년 약물 남용자를 위한 치료와 재활교육, 수면, 휴식, 영양 등 현 상태에서의 재활을 위한 니은한데요. 자, 니은이 뭐였어요? 건강 증진하고 보건 교육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예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3차 예방 안에는 재활하고 복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러한 활동도 있지만 1차 예방 활동도 3차 예방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 1차 예방이 질병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병이 더욱더 발생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1차 예방 역시 3차 예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3차 예방 활동 중에 하나라고요. 자, 재활은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 회복하고 불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1차 예방은 재취업 훈련이나 청소년 약물 남용자를 위한 치료, 재활교육, 수면, 휴식, 영양 등 현 상태에서 재활을 위한 건강 증진과 보건교육,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필요한 경우에 예방접종 등의 건강보호, 건강활동으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 재적응하도록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요거까지 이해해 주셔야 돼요. 1차 예방이 3차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1차 예방은 질병이 더욱더 발전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던가 아니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 건강 상태의 자연산 단계를 발병 전기와 발병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발병 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증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시면 되겠고, 발병기는 증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상이 없는 단계, 1단계를 우리가 감수성 단계라고 했고, 2단계를 임상 증상 발현 전 단계, 임상 전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단계를 임상 증상 발현, 임상 단계, 그리고 해결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차 예방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2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1차 예방이에요. 질병에 걸렸어요. 다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좋겠어요. 2단계죠. 2차 예방이죠. 지금 당장 증상이 있어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주면 돼요. 2차 예방입니다. 해결 단계 3차 예방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자연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예방 활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병원체, 숙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이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다가 이 자극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자극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자극으로 인해서 결국 질병 초기 단계가 되고 초기 병변 단계가 되고 후기 단계가 되고 회복 단계가 돼요. 그럼 총 몇 단계? 5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얘 역시 1차, 2차, 3차 예방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얘기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 예방으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건강보호,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1차 예방 활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당장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리고 증상이 조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빨리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치료해야죠. 해결 단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단계, 재활, 그리고 1차 예방 들어갑니다. 자, 건강 증진과 보건교육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보건교육, 발달 단계에 맞는 영양 섭취, 인성 개발, 적절한 주거, 오락, 근로 조건의 제공, 결혼 상담, 성교육. 이런 사례들을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이런 사례를 보고 어느 단계의 예방 활동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자, 건강보호, 소극적인 느낌이에요? 방어적인 느낌이에요? 예방접종하고, 개인위생 관리하고, 환경위생, 산업재해 예방, 사고 예방, 영양제 섭취, 바람원, 노출 예방, 알러지원으로부터 격리합니다. 얘는 진짜 삶의 질의 향상이에요. 역량 강화예요. 질병 걸리지 않은 예방 정도. 사례 빨리 발견해서 개인 집단 검진할 수 있어야겠고, 적절한 치료하고요. 장애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제공합니다. 재활, 자녀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시설을 제공하고 가능한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근무지를 선별해서 계속적인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차, 2차, 3차 예방.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를 접목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제된 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기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역학에서 인과관계를 왜 증명해야 돼요? 역학에서 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데요? 무엇에 관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데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A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 이 A라고 하는 질병이 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요인을 찾아낸다면 이 요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의 연관성을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역학이라고요. 그러면 이 둘의 인과관계를 증명시키는 것이 역학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출제가 되죠. 개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시계열적 결과로 원인이라고 보는 요인의 폭로가 질병 발생의 시점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작용하거나 존재해야 된다. 아니, 당연하죠. 이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보다 먼저 있어야지 이 질병이 얘 때문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시간적 속발성, 시제의 정확성이라고 얘기해요.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인 질병이 온다.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 자, 추정되는 원인 요인과 결과 간의 연관성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과관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둘 사이의 관계가 강할수록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연관성의 강도는 상대 위험도와 교차비로 측정할 수 있어요. 포인트 잡아주세요. 그 둘 사이의 연관성 정도를 상대 위험도, 상대 위험비 같은 말이죠. 교차비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의미도, 그리고 얘들 구하는 산출 공식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제 속에 적용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 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 자, 반복되는 관찰에서 두 요인이 서로 우연히 관찰될 확률이 적을수록, 우연히 관찰된다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맞더라. 어쩌다가 한 번씩 맞을 확률이 적을수록, 그쵸? 연관성의 강도는 강하게 되죠.
어쩌다가 한 번씩 맞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맞을수록 둘 사이의 연관성의 강도는 강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자, 미음 볼게요. 질병 발생의 추정 원인이 기존에 확인된 지식이나 소견과 일치할 경우 원인적 연관성의 가능성은 커진다. 기존에도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이와 관련된 진리가 있는 거죠. 지식이 있어요. 소견이 있어요. 일치해요. 그렇다면 연관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생물학적 개연성, 기존 지식과의 연관성의 일치도라고 합니다. 자, 양반응 관계, 양반응 관계. 말 그대로 양. 자, 이 개념은 결과로 추정되는 질병의 발생률은 원인, 요인에 폭로된 양이나 기간에 따라 상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폭로된 양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병에 걸릴 가능성,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 라고 한다면 둘 사이에는 양반응적 관계로 인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옷 볼게요. 다른 연구자, 다른 지역, 다른 집단에서의 폭로 요인과 질병과의 관계가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나타낸답니다. 다른 연구자가 연구해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집단에 A라는 병원균이 A라는 질병을 만들어냈어. 둘 사이의 연관성은 완전 강한 거죠. 이걸 우리는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인이 오로지 특정 질병에만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콜레라균이 콜레라만 일으키지 장티푸스 일으키지 않아요. 특이성에 대한 얘기, 실험적 입증, 실험을 통해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요인에 노출시켰을 때 질병 발생이 확인되거나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통제했어요. 그랬더니 질병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실험으로 입증됐다는 얘기예요. 자, 동물 실험. 동물 실험에서 증명되어야 하나 필요 조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과관계 역시 기출된 바 있는 파트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자, 문제 3번 갈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질병 발생의 3대 원인을 쓰시오. 너무 간단한 문제. 병원체 요인.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숙주 요인.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환경 요인이 있어요. 병원체와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이죠. 그러면서 병원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숙주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세 가지 요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병의 감염이나 발병과 관계되는 병인 요인의 특성에 대해서 6가지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인의 특성 6가지, 병원체의 특성 6가지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6가지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셔야겠고, 개념도 알고 계셔야겠고, 그리고 산출 공식이 있다면 이 산출 공식까지 모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산출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문제에 적용해서 답까지 도출해낼 수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제 기출 많이 된 파트죠. 자, 병원체, 병인 요인의 특성 6가지. 첫 번째는 특이성과 항원성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체의 양, 감염력, 감염성, 병원성, 동력, 외계에서의 생존 능력. 이 6가지를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문제에서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과 니은입니다. 한 가지 병원체는 반드시 한 가지의 질병만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의 질병을 일으키지 않아. 콜레라균은 콜레라만. 장티푸스 일으키지 않아. 결핵 당연히 일으키지 않지. 패스트 일으키지 않아. 한 가지의 병원체는 반드시 한 가지의 질병만을 일으켜. 이걸 뭐라고 할까? 니은은 감염 시 숙주에게 면역을 생기게 하는 면역 기억을 나타낸다. 니은이 뭘까요? 니은은 항원성이에요.
숙주에게 면역을 생기도록 하겠대요. 숙주에게 면역이 생기게 한대요. 항원이 있어야 항체라고 하는 면역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항체는 이 항원에만 반응을 하게 된다고요. 이 항원은 이 항체만 만들어낸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이성과 항원성입니다. 항원성은 감염 시 숙주에게 면역을 생기게 하는 면역 특이성을 나타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병원체 양이에요. 침입한 병원체 종류에 따라 병원체 양은 감염이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우리 몸에 병원체가 충분한 양으로 있어야지만 감염이 성공되죠. 감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체가 충분해야 된다고요. 그 양이 충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병원체마다 감염시킬 수 있는 병원체 양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콜레라가 한 병원체 10개만 있어도 된다면 장티푸스는 병원체가 한 100개 있어야 돼요. 10개만 있어도 감염시킬 수 있어. 100개만 있어도 감염시킬 수 있어. 그런데 얘가 만약에 8개 있어. 그럼 감염 안 돼요. 90개 있어. 감염 안 돼요. 충분한 병원체의 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병원체의 종류마다 필요한 병원균의 양은, 병원체의 양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감염을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최저의 병원체의 수. 얘는 10개만 있으면 되고 얘는 100개만 있어야 돼. 그럼 봐요. 얘는 10개만 있으면 감염이 되고 얘는 100개가 있어야 감염이 되면 둘 중에 감염력은 누가 더 세게요? 당연히 얘가 훨씬 더 센 거죠. 적은 양으로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세. 이걸 감염력, 감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산출할 겁니다. 감수성자 총수,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불연성 감염자 수, 현성 감염자 수. 불연성 감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감염된 사람, 증상도 나타나고 감염되고. 감염력은 감수성자 총수분의 불연성 플러스 현성. 미음 봐요. 자, 병원체가 임상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임상적으로 질병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게끔 하는 능력을 우리는 병원성이라고 하죠. 병원력이라고도 해요. 이 병원성, 병원력에 대한 산출 공식은 감염자 수, 감염자라고 하는 걸 보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연성 감염자 수도 들어가요. 불연성 감염자 수 더하기 현성 감염자 수 분의 임상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현성 감염자 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시옷. 임상적으로 증상을 발현한 사람에게 매우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미생물의 능력. 증상을 발현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심각한 정도를 물어봤어요. 이걸 우리는 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동력은 발병자 수분의 중환자 수, 사망자 수예요. 매우 심각한 정도를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치명률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치명률은 진짜 심각한 걸 얘기해요. 증상을 발현한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 수를 얘기합니다. 자, 외계에서 생존력, 숙주에서 탈출해서 다음에 새로운 숙주에 침입하기까지 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생존하지 못하면 병원체는 죽는다. 자, 병원체가 숙주 안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얘가 다른 숙주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야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파되는 순간에 숙주 밖을 나와 있는, 여기를 외계라고 표현하고, 여기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외계 생존 능력이 있어야 돼. 숙주 밖에서, 다시 말해서 병원소 밖에서
병원체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새로운 숙주에게 전파돼서 감염시킬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를 얘기해요. 자, 각각의 개념 설명하시고 산출 공식 꼭 아셔야겠고, 그리고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답까지 도출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